안녕하세요, 크라켄입니다. 식물에게 있어 물은 필수입니다. 물시중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주기는 식물 관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식물 초보에게는 물주기가 아주 어려운 공식같이 느껴지죠. 초보가 식물을 죽이는 원인 대부분은 과습이니까요. 과습이 오지 않도록 하려면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참 쉽지 않습니다.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며칠에 한 번 물 줘야 해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죠. 관엽식물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다육식물은 한 달에 한 번이 보통입니다. 조금 더 발전된 대답은 이렇습니다. 겉흙이 말랐을 때 듬뿍 주세요. 물을 주라는 대로 줬는데 과습으로 죽기라도 하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식물과 나는 맞지 않는구나 하고 체념하기도 하죠. 물주기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약간의 검색을 하며 물 주는 타이밍을 조절해 보기도 하고 흙에 손가락이나 나무젓가락을 찔러 넣기도 하죠. 하지만 식물은 역시 과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대체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들의 물주기 비법은 무엇일까요? 식물을 잘 키우는 물주기에 앞서 식물이 흙에 물을 어떻게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괜히 머리 아프고 복잡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고요? 사실 물주기라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식물에 과습이 오지 않도록 물을 잘 주는 법입니다. 과습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흙에 물이 장시간 머무르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흙에 물이 오래 젖어 있게 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아 산소가 고갈되어 뿌리가 질식하게 됩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현기성 세균이 증가하게 되고 부패가 일어나 뿌리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때 생기는 가스로 인해 뿌리는 더욱 숨을 못 쉬게 됩니다. 그럼 수경재배나 물꽂이 할 때는 왜 질식하지 않는 걸까요? 수경재배할 때는 물 자체에 녹아있는 산소가 있기에 질식하지 않습니다. 물 속에 있는 산소만으로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과습은 사실상 현기성 세균으로 인한 부패가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물에게 물을 줄 때는 흙이 아주 충분히 푹 젖도록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푹 젖어있는 흙을 빠르게 말리는 것이 과습이 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죠. 흙의 물을 빨리 소비하는 방법. 이 원리만 안다면 과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모르는 채 물을 준다면 단편적으로 물을 주는 방법만 흉내내게 됩니다. 물 주는 요령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하는 거죠. 식물은 살아있다 보니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물주기 또한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요령만 답습해서 물을 주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근본적인 식물의 물 소비 메커니즘을 모르는 채로 획일화시켜 버렸으니까요. 제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과습을 피하는 물주기 방법을 마스터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물주기 마스터에 앞서 과습을 막는 방법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충분한 빛입니다. 식물은 산소를 만들어내죠.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입니다. 잎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광합성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필수입니다. 빛을 충분히 받으면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어 물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흙에 있는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이고 소모하게 되겠죠. 만일 집에 빛이 잘 안 든다면 식물 등을 이용해서라도 빛을 충분히 비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증산량이 늘어나니 물을 빨리 소진하여 과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에 물을 더 많이 줘야 하고 겨울에는 물 주는 간격이 늦어지는 이유지요. 이는 다시 말하면 겨울에 과습이 오기 쉬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실내로 들어오며 빛과 바람이 부족해지고 겨울이라 온도가 낮아져서 물의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같은 양으로 물을 주면 당연히 과습이 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바람, 즉 환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표면에 있는 물이 더 잘 마르지요. 당연하게도 식물에게 바람이 분다면 식물과 흙 표면의 수분이 더 빠르게 증발합니다. 그만큼 물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온실에서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가동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환기가 잘 안되는 온실 안에서 바람을 공급해주는 것은 바로 식물의 수분을 기화시키고자 함입니다. 또한 바람으로 흙에 공기를 공급해줌으로써 뿌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목적 이외에 다른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 목적이 크죠. 식물이 실내가 아닌 실외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실외에서는 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공기가 흐르게 되죠. 실외에서는 잘 크던 식물이 실내로 들어오자 과습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바로 이 환기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통 식물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겨울에 냉해를 피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이때 환기를 위해 문을 열면 오히려 냉해를 입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큘레이터를 틀어도 식물 표면에 물이 증발하면서 온도가 더욱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식물의 성장이 더욱 둔화되겠지요. 그럼 과습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 답은 다음에 있습니다. 흙에 물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라면 애초부터 물이 오래 남지 않도록 하면 어떨까요? 바로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흙배합을 하는 것입니다. 배수성은 물이 잘 빠지는 성질이고 통기성은 공기가 잘 통하는 성질을 뜻하죠. 그렇다고 보습이 너무 안 되는 것도 식물이 물을 못 먹게 되므로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혹은 식집사가 아주 자주 물을 줘야 하는 물시중의 고난이 시작될 수 있죠. 이는 비닐하우스를 생각해보면 알기 쉽습니다. 식물 판매 업체는 광량, 온도, 바람이 좋은 비닐하우스에서 식물을 기르기 때문에 보습성이 좋은 흙에 심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배수성과 통기성이 너무 좋은 경우 물이 너무 빨리 말라버려서 물을 더욱 자주 줘야 하고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보습성이 좋은 흙에 심겨져 있는 식물은 비닐하우스에서 잘 자랍니다. 이런 식물들이 가정집 실내로 오면 광량, 온도, 바람이 좋지 않아 물 소비량이 줄게 되고 흙이 더 오랫동안 물에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습이 오게 되는 거죠. 식물을 사오기만 하면 죽는 일명 연쇄 살신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식물을 구입하면 가정집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흙배합을 해주어야 과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수와 통기를 좋게 하는 흙배합에는 퍼라이트, 훈탄, 난석, 바크 등이 애용되는데요. 현재 식물에 과습의 우려가 있다면 흙에 이 재료들을 일정 비율로 섞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화분 바닥에 굵은 난석층을 만들어주면 배수와 통기성이 더욱 좋아지죠. 화분 또한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는 요소로 중요합니다. 특히 통기성이 좋은 화분으로는 토분과 슬립분 그리고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토분은 유약 처리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유약 처리가 되지 않은 토분의 경우 흙의 수분을 토분이 흡수하면서 밖으로 증발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토분 자체가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마치 흙배합 재료 중 하나처럼 느껴집니다. 흙배합 재료로 쓰이는 하이드로볼이나 다육이볼도 황토를 구워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토분에 흡수되어 있는 물 또한 흙에 있는 물과 함께 고려하여 물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유약 처리가 된 토분은 광택이 있어 아름답지만 바깥쪽에 코팅이 되어 있어 물이 토분에 흡수되어 기화되는 것을 막고 통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물이 통과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슬립분은 왜 과습을 막는 것일까요? 아래쪽에 길게 구멍이 나 있어서 통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구멍이 그런 효과를 낸다니 참 놀랍죠? 그럼 구멍을 더 많이 내면 어떨까요? 바로 에어포트가 이런 원리를 이용한 화분입니다. 몇 년 전 처음 봤을 때는 나무 키우는 분들이 기능성 화분으로 많이 쓰셨는데 통기성이 좋아 뿌리 발달에 무척 이롭다는 간증이 넘치자 희귀식물에는 에어포트지 라는 인식이 생기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뭐랄까 마치 외면당하던 패션을 유명 연예인이 입고 나오자 굉장히 인식에 힙해진 느낌이랄까요. 토분, 슬립분, 에어포트 화분 모두 통기성이 좋아 과습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토분은 가격이 비싸고 무거우며 깨지기 쉬운 단점이 있고 토분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빈티지 느낌으로 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립분과 에어포트는 플라스틱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우며 깨지지 않고 물에 마른 정도로 들어보면 무게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흙이 속까지 말랐을 때는 정말 가볍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찔러보지 않아도 되죠. 마사토와 같이 무거운 소재를 사용했다면 자체 무게가 있어 말라도 무거울 수 있습니다. 투명한 슬립분의 경우 뿌리가 차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분갈이식이나 뿌리의 상태를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슬리프는 작은 사이즈의 화분이 많습니다. 에어포트는 조금 특이한 외양에 자리 차지를 많이 하는 편이지만 뿌리 발달이 좋고 가벼우며 아주 큰 사이즈의 화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화분을 이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과습을 막는 방법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환경적 요소로는 빛, 바람, 온도, 고정적 요소로는 화분과 흙 배합. 환경적 요소는 계절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어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해서 베란다나 야외로 내놓을 수 있어 환기가 좋고 일조량이 충분하죠. 반면 겨울은 춥기 때문에 식물을 실내로 들여와야 하고 환기가 힘들며 일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고정적 요소는 한번 제공하면 분갈이를 하지 않는 한은 유지가 되어 제어가 쉽습니다. 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잘 자라는 식물도 실내로 들어올 때는 흙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배수성과 통기성을 좋게 심어두었다면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겠지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름에 야외에 햇빛이 충분한 곳이라면 화분 받침에 빗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뿌리가 약한 유칼립투스, 율마, 고무나무들, 심지어 다육 계열인 카랑코에와 칼란디바마저도 그러했습니다. 유난히 과습에 취약하고 여름의 더위를 견디기 힘든 제라늄과 포쿠시아 같은 특정 식물은 예외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바람, 빛, 온도가 환경적으로 맞는다면 과습은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환경이 좋다고 해도 배수성과 통기성이 너무 나쁜 진흙과 같은 흙은 안 되겠지요. 반대로 조건이 나쁜 겨울에 실내에 있는 식물은 과습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을까지 밖에서 잘 자라주던 대풍 율마가 실내에 들어오자 곰팡이가 피며 과습으로 죽어버린 일도 있죠. 나중에 속을 파보니 흙의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며 확인했어야 했는데 너무 큰 화분이다 보니 확인을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바람, 빛, 온도가 좋지 못하다면 화분과 흙배합으로 배수성과 통기성을 높여주어 과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문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알로카시아 오도라 대품에 대한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빛 좋은 창가에 두었다가 에어컨 바람이 시들자 빛이 들지 않는 신발장 앞에 두셨다고 해요. 결과는 당연하게도 과습으로 물온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러보고 흙이 말라서 물을 줬는데 왜 과습인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빛이 적어진 곳으로 오자 물 소비가 줄어들었고 더 오랫동안 물이 흙에 있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렇게 식물이 물을 소비하는 원리를 제어하면 과습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물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주기는 한 번에 듬뿍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죠. 식물에 따라 과습에 특히 취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겨울의 실내에서는 더욱 취약해지므로 물을 적게 주며 지켜봐야 합니다. 코노피튬 칼큘러스입니다. 표면이 쭈글쭈글해지며 물을 줘야 할 때가 왔는데요. 한 번에 왕창 주는 것이 아닌 조금씩 물을 주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주고 다음날 아직도 쭈글쭈글하면 또 물을 조금 급여하는 식이지요. 이번에 첫째 날 물을 많이 준 편이라 2일차나 3일차에 물을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급수하다가 표면이 탱탱해지면 물주기를 멈춥니다. 절대적으로 적은 물을 급여하며 지켜보는 방법인데요. 과습에 매우 취약한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점으로는 식집사의 시간과 기력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더 필요한지 그만 줘야 할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물을 줄 때와 비교해 봤습니다. 3일째 되니 확실히 주름이 사라지고 탱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골프공에서 탁구공이 되었네요. 제가 키우는 다른 다육식물의 경우 한 번에 물을 충분히 주는 편인데요. 코노피튬과 리토스를 과습으로 보낸 적이 있어 특별히 물주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같은 식물 계열이라도 과습에 더 취약한 종류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흙이 너무 말랐다면 저면 관수를 충분히 합니다. 너무 마른 상태의 흙은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물을 위에서 부어줘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면 관수를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흙이 바짝 말라버렸을 때는 저면 관수를 한나절 동안 해도 과습이 오지 않습니다. 최악의 물주기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는 식물에게 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물주기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이 마를 새가 없이 조금씩 물을 추가로 주면서 과습이 오게 되는 거죠. 네, 경험담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였는데 물을 준 후에는 그 물을 어느 정도 소비할 시간을 준 후에 다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흙배합에 따라 물을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수성이 너무 좋게 배합된 흙은 위에서 물을 부어도 전체적으로 잘 흡수를 하지만 저면 관수 시에는 물을 위쪽까지 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담궈도 아래쪽 흙만 적게 됩니다. 배수성이 적당한 경우에는 위에서 물을 부으면 전체적으로 물이 흡수가 잘 안되고 한쪽으로 물길이 생기면서 물이 흘러나가 버립니다. 때문에 이 경우 저면 관수를 하거나 샤워기 등의 물줄기로 오랫동안 물을 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세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꼭 물을 조금 말리면서 키워야 하는 식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비 종류는 물을 조금 말리면서 키워야 과습이 오지 않는데요. 보통 두툼한 잎을 가진 식물은 조금 말려서 키우고 얇은 잎을 가진 식물은 물을 말리면 쉽게 시드는데요. 아이비의 경우 잎이 얇은데도 물을 말리면서 키워야 잘 큽니다. 다른 식물은 다 잘 키우는데 유독 아이비만 계속 실패한다는 식집사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다른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 아이비도 똑같이 키웠기 때문에 과습이 오게 되었던 거죠. 또한 콜로카시아에게 배수성이 너무 좋은 흙배합을 하면 오히려 보습성이 부족하여 시들시들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시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식물마다 원하는 물의 양이 다른데 다 똑같은 방법으로 물을 준다면 제대로 크기 참 어렵게 됩니다. 식물이 물을 소비하는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이지요. 다행히 제가 식물을 키우는 스타일이 아이비에 맞기 때문에 잘 키우고 있지만 다른 스타일의 식물은 맞지 않아서 잘 안 자라기도 하고 초록별로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물을 많이 잘 키우는 사람들도 식물이 죽는 일이 있습니다. 식물이 초록별로 가는 것은 식물 마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지요. 막상 식물이 시들거나 죽어버린다면 아무리 메마른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아, 죽었어. 이거 비싸? 아니? 얼마짜린데? 에이 버려. 이게 뭐야? 이게 다 말라 비틀어가지고 이거. 이렇듯 식물을 키울 때 관찰과 경험을 통해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식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늘 새롭고 경이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특히 다양한 식물을 수집하는 타입이라 정말 여러모로 느끼는 게 많아지네요. 어쩌면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자연을 이해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미 과습이 와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습이 이미 왔다면 초기에 발견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증상으로는 잎이 시들거나 조금 더 지난다면 노랗게 말라가죠. 뿌리에 과습이 와서 물을 제대로 못 먹게 되었을 때 식물은 살기 위해 물의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잎은 광합성과 증성작용으로 물을 소비함으로 탈락시켜 생존을 우선시하는 거죠. 물을 너무 안 줘서 시들 때도 같은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식물 초보분들이 분간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증상 때문인데요. 과습과 물 부족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극과 극을 통한다고 하죠. 물을 너무 안 줘서 시드는 것은 물이 정말 부족해서이지만 과습으로 뿌리가 망가져도 식물은 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여 시들게 됩니다. 원인은 다르지만 둘 다 식물 내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를 수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수분 스트레스는 식물이 수분을 잃게 되어 일어나는 스트레스입니다. 뿌리가 손상을 입어 물을 먹지 못하거나 뿌리가 온전하더라도 들어오는 물보다 나가는 물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식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잎은 어떤 잎일까요? 잎도 수명이 있어서 오래된 잎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죠. 반면 신엽의 경우 수명이 길고 성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신엽이 손상되면 새로운 순을 내어 성장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식물은 신엽에 가장 먼저 물을 보내고 오래된 잎일수록 물을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신엽부터 순서대로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때문에 아래쪽에 오래된 잎일수록 물을 먹는 양이 줄어들어 가장 먼저 탈락합니다. 식물이 겉으로 보았을 때 시들하거나 잎이 노랗게 마르는 등의 현상이 보인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분을 엎어서 흙과 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흙이 너무 축축하여 배수가 잘 안 된다면 배수가 잘 되는 흙배합을 섞어 주어야 하는 거죠. 뿌리가 녹아내려 살짝만 만져도 뚝뚝 끊어지게 된다면 손상된 뿌리를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뿌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면 잘 배합한 흙을 다시 심어주고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과습 초기라면 아직 건강한 뿌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회복이 가능한 거죠. 과습이 많이 진행되어 건강한 뿌리가 거의 남지 않았다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잘 세척 후에 물꽂이를 해서 다시 뿌리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세라미스나 녹수토, 수태 등에 심어 온실 케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남아있는 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이 무척 느리고 초록별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 처치하는 것이 살아남는 확률이 확실히 높으므로 평소에 식물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물주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식물이 물을 소비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의 과습을 막는 요소로는 환경적 요소와 고정적 요소가 있는데요. 환경적 요소로는 빛, 바람, 온도가 있습니다. 고정적 요소로는 흙배합과 화분이 있죠. 환경적 요소가 안 좋은 경우 고정적 요소로 충분히 과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 주는 법. 물은 한 번에 충분히 줍니다. 흙이 너무 마른 경우 저면 관수를 합니다. 최악의 물주기는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죠. 흙배합에 따라 물주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식물의 특성에 따라 물주기 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물을 좋아하고 어떤 식물은 물을 말려서 키워야 하기 때문이죠. 배수성이 좋은 경우 저면 관수가 힘들어 위에서 부어주는 물주기를 해야 합니다. 고습성이 좋은 경우 저면 관수가 가능하고 위에서 물을 부을 때는 약한 물줄기로 오래 흡수시켜야 합니다. 과습 대처법. 과습이 초기인 경우 배수성, 통기성이 좋은 흙을 섞어서 심어주면 됩니다. 진행이 심해 뿌리가 거의 남지 않은 경우 새로 뿌리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태, 세라미스, 녹소토 등에 심어 뿌리를 새로 받아야 하죠. 크라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셔서 더욱 유용한 식물 정보들을 재밌게 얻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얘들아 조용히 해.